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중세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원래 일정 같았으면 이번 화에 종교개혁 첫 번째 시간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또 특별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게스트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이분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평소에도 팬이라고. 네, 자료화면 보이시죠? 아 이거 좀 다시 할게요. 뭐야? 교수님 앞에서 부끄럽네요, 정말. 근데 그분이 실제로 정말 오시는 겁니까? 네. 한국에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그러게.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바로 그분 알리스터 맥그러스입니다. 그분 아니에요? 더 뛰어난 분. 더 뛰어난 분. 최근에 하여튼 몇 년 사이에 책으로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쉬운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실물 영접을 하게 되는. 네. 네, 오늘의 주인공 최종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원 교수님을 모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유튜브 방송 혹시 해본 경험 혹시 있으신지?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 방송 저희 티 이렇게 보시고 어떠세요? 교수님 오신다고 저희가 한껏 꾸미고 왔거든요.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한국에 오신 지 그래도 한 뭐 몇 주 됐다고는 들었는데 원래는 캐나다에서 지내신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하고 계신 일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있는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여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독자분들도 만나고 강연도 하고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유명한 신학 블록버스터에 나오게 돼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랑 조금 다르신데요? 일단 이렇게 시작해요. 평소 저희 신학 블록버스터를 보신 적이 있는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긴 보는데 공부하는 방송은 거의 보지 않거든요. 윽박이라고. 그런 취미가 특별히 교회사 할 때는 제가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제가 풀어내고 싶은 얘기들을 여기서 간단 명료하게 풀어내서 굉장한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죠. 저희가 뭐 대접해드리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중세교회사 책을 막 탈고를 마쳤는데요. 지난주에 안 보길 잘했다. 책 쓰기 전에 굉장히 잘 하신다. 그래서 경쟁의식을 어지러워서 방송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를 빼주시죠. 뭐 중세사를 이렇게 택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사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뭐 어쩌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하게 됐고 그 중에서 중세사를 뭐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최초의 중세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중세 대학, 우리가 보통 유니버시티라고 부르는 이 대학이 이제 중세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독교 신앙과 지성세계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역사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대학, 지성사 뭐 이런 쪽을 두루두루 공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까지 중세교회를 계속 좀 다루고 있었어요. 특별히 좀 이렇게 오신 김에 중세교회사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곧 나올 제 책을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연도를 꼽으라면 1215년일 겁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라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가톨릭의 교리와 형태가 완성된 시기가 1215년이거든요. 어떤 것이 완성됐다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지니지요. 최고점에 올랐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 보이는 시기다라는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학이라는 것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또한 이 시기부터 정형화된 가톨릭이 형성되면서 다름, 차이, 차별, 대표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나 이단에 대한 탄압 이런 것이 동시에 형성되기도 한 이런 시기이지요. 그래서 중세 역사는 121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이고요. 흔히 보통 중세를 교황의 전성기, 교황 중심의 세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실 교황. 이미지가 형성된 게 바로 이 1215년도라는 거죠. 근데 뒤집어 얘기하자면 중세가 1000년인데 그 앞에 700년 동안은 가톨릭과 교황 이것이 등치되는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도하게 그렇게 이제 등지시키고 그 시각이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시각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것. 이 원인이 이제 1215년 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또 뭐 더불어서 교회사를 보는 관점 같은 가이드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교회사를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리 형성과 교회사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학교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흔히 듣는데요.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교회사 과목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사를 접근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사는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세속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이 세속 속에서 그 교회가 수용되고 서로 소통하고 인정받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속과의 상호작용에 실패했을 때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교회사 작업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교리에 대한 이해, 우리의 믿음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터내리고 있는 사회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게 교회사에 대한 정의를 묻는다면 저는 늘 이런 대답을 드립니다. 교회와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방금 말씀하신 게 최정국 교수님 가장 강조하시는 어떤 메인 메시지에 해당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만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지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필요했고 우리한테 좀 들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다 보니까 알레스터 맥클슨 너무 두껍게 써. 네, 제 책은 훨씬 얇습니다. 최종원 교수님 책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시리즈가 다 완결이 안 돼가지고. 되게 변명처럼 들리시죠. 제가 초고가 있었는데 저희 방송의 취지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도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이제 저희도 뭐 방송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 명분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인질로 잡혀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역사 학자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역사 공부를 하면은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좀 이렇게 접근해 가면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 학제로 들어온 건 15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대 역사학이 출발할 때는 역사도 과거의 사례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공부하면 하나의 객관적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식의 가치도 시효가 다 했거든요. 객관적인 것 가능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주관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 이건 뭐 그 시대 지배계층이나 식자계층들이 남긴 기록이 훨씬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심으로 역사는 쓰여왔고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중들이라고 부르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건 이 사람들은 이 역사에서 그닥 중심에 드러나거나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오히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잊혀진 사람들,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학이 줄 수 있는 전 기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자에 대한 혹은 약자에 대한 감수성, 사회적 감수성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너무 진지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사라는 것이 우리로 당연한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어떤 틀에 맞춰서 우리를 형성해가는 이런 신학적 접근과는 조금 다르게 기존에 있는 걸 한번 딱한 시선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한가라는 우리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역사가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경계를 넘어선 타자, 약자나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키워나가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비판적 사고, 이것 때문에라도 역사를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는 상상력이 필요한 학문인 거죠. 저는 이런 관점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 좀 다른 교회사 책하고 다른 결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나라는, 그러니까 은혜롭게 이렇게 표현된 그런 역사가 아닌 그 이면에 그렇게만 할까, 은혜롭기만 할까, 이렇게부터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쓰신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책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 중세사를 공부했지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초대교회사를 썼는가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이슈를 다룰 때 사도 바울과 칼빈, 루터,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기로 상징되는 이 두 인물에 대한 연구들, 담론들이 쏟아지는 게 교회 전체 지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라는 물음표가 계속 있었어요. 그 둘 사이에 이 천년이라는 중세 기간은 어둠 기간, 쓸모없는 기간, 종교개혁을 위해서 필요했던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던 기간 정도로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저는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중세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했던 것이고요. 초대와 종교개혁기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공부의 이제 초점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하는 초대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전공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사로 읽는 초대교회를 풀어냈던 거고요. 많은 독자분들이 공감하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책이 잘 나오면 겁을 상실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에 대한 제 문제의식을 겁을 상실하고 이제 낸 것. 그간 공부하면서 가져왔던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면에서 제게도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전 내심 이제 초대교회사가 상도 받고 관심을 받아서 끝났구나 그랬는데 텍스트를 넘은 콘텍스트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해 주셔서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상은 이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받게 됐다. 이제 곧 출간을 앞둔 네. 책이 또 두 권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책 광고하러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어. 근데 우연히 어쩌다가 시기가 이제 네, 맞은 거죠. 맞아요. 아이고 저런. 중세교회에서 다시 읽게라는 책이 이제 가을 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상황에 연재했던 공의회의 사회사라는 이 두 책이 올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극찬하셨던 네. 그게 이제 네, 책으로 출간되는 책으로 거죠. 본격적으로 전공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풀어내시는 거여서 너무너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조금만 이러시면 이제 교수님 승천하시겠어요? 책은 좀 두껍나요?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보다 한 두 챕터가 더 들어가니까요. 조금 더 두꺼울 것 같고요. 에이. 그래서 벽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읽기 위한 책을 내지 전시용 책을 내지 오 보고 있나 맥그라스? 저희가 이제 평신도를 위한 신학 공부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신학으로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신학 과잉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학 과잉, 신학 환원주의 이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세와 종교개혁을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중세와 종교개혁을 가르는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가 분리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소위 말해 중세신학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스콜라학과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이 대학 외의 아카데미 운동, 이것이 중세를 깨고 종교개혁을 만든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세 말에 반성직주의 혹은 반교권주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단순히 성직자의 부패나 탐욕, 어떤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중세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인 발언권을 가진 분들은 성직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식자들이었고 교수들이었고 국가의 관료들이었고 성직자는 곧 지식인, 이게 등치되던 시기가 이제 중세였단 말이죠. 근데 종교개혁에서 만인사제주의라는 말을 뉘앙스를 다르게 얘기해보자면 성직자의 독점이 깨지고 지식인 세계가 분화된 것,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던 학문이 대학 외 아카데미에서 다양하게 어떤 이 흐름들이 생겨난 거죠. 그 시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지점은 그 정도로 이 세계가 단층적이지 않고 다층적으로 변해버렸고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도 모든 것에 답을 주기에는 힘든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 알리스 맥그라스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17세기가 신학과 지성사가 분리되는 시기이고 17세기 이후에 더 이상 신학은 지성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은 신학이 그 변화하는 시기에 지성계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신학 과잉이라는 것, 이건 모든 것에 신학이 답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학자 개인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죠. 전염병이면 전염병, 어떤 사회적인 이슈면 이슈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나 목회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 역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호 이해가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학 과잉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는 굉장히 게으른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단일 직종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직종이 목회자, 목사님들일 것 같아요.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는 목회자에게 이 길을 묻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출판이나 기존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 목회자분들이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기독교 출판에서만 수십 종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뭐 과잉으로 볼 것이냐, 당면한 이슈에 대한 책임감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혹은 사회학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가? 관성을 깨지 않고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혹은 건설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학 과잉을 넘어설 수 있는 마련된 기회인 거죠. 목회자분들은, 신학자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시기고 평신도분들은 어떤 답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읽어나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자칫 모든 것이 신학으로 환원돼서 설명되고 납득이 돼야지 안심하는 우리의 관성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급진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고가. 좀 설교 한 편을 들은 듯. 저도 모르게 아멘 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끝으로 방송이 좀 어떠셨는지. 오늘 이렇게 더운데 사실 저희가 화려한 조명 안에 또 교수님을 비추고 분칠도 하시고 방송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겁고요. 굉장히 덥습니다. 유튜브는 저에게는 오락이거든요. 이런 비유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중세에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성경에 대한 얘기를 쭉 담아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교육적인 목표 때문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렇게 불렀어요. 무식자들을 위한 책. 그러니까 문맹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이제 불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을 지나가니까 그 화려함 자체가 압도해 버려서 과연 스테인드 글라스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까지도 이제 생겨났고 종교 개혁자들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걷어내고 통유리를 앉혔거든요. 그 이유가 빛에 들어와서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빛의 종교, 읽는 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내가 보던 만족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읽어나가는 사람을 기르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였던 거죠. 이 방송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보고 혹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나눠지는 담론을 끝까지 어떤 견제해서 스스로 읽기에 대한 기대, 읽기에 대한 소망, 뭐 이것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정말 저희 기획자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입에 귀에 걸리셨어요. 그럼 내년에 또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오시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니 저희 다음에 교수님 책 다룰 때 한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책을 꼭 같이 읽기를 기대하고 처음 기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기대하면서 만들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격려가 됩니다. 최종원 교수님과 함께한 특별 방송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쭉 이어서 또 함께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